김종필 TV 김종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 번째 편입니다. 김종필 TV와 내일신문 정치팀이 공동으로 4.15 총선 전 국민심을 밝힌다.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권역별로 한번 훑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짜 전 국민심이다. 여러분 한번 보셨죠? 오늘은 2탄으로 전 국민심을 중간 판세를 종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총선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 전까지 이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또 우리 주권자들의 선택은 어디로 최종 결정될지를 한번 예측도 해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저희가 기술진보에 힘입어 리모트 미팅, 그러니까 화상회의를 합니다. 우리 내일신문 매일 아침에 그 채널을 가지고 우리가 동시 다원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세 편인데 이번 그 3편은 수도권 추이와 민심의 흐름이 어떤지를 윤용 기자 들어왔네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권을 우리 박준규 반장, 그다음에 야권을 엄경용 반장이 이어서 전체를 종합하는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준규 기자 시작합시다. 네, 수도권의 판세는 선거 전체의 판세 동향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지금 총선이 어떤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될 텐데요. 지난 1월 3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하는 그 알릴레오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참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가 뭐냐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대북, 미세먼지, 그리고 야당의 합동 연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어떤 것도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이외에 우리 그 앞에 닥친 코로나19라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변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여당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온 요소가 됐어요.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경제, 대북, 또 이 외교 문제,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었던 게 민주당이었는데 이 코로나19의 블랙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삽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민주당의 유리한 현재 국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국면을 문재인 정부가 대응을 잘해서 국내의 평가가 아주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유리한 국면입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50%를 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경쟁력을 더하게 되면 이 전반적인 지지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그 민주당한테 유리한 부분은 국민의당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진보 진영의 표를 상당히 분산시킨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21대 국회에서 제3당 국민의당, 특히 진보 진영의 표를 가져갈 정당이 없다는 것은 민주당이 앞서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유리한 지점들이 작용을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낙승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려 82석을 확보했거든요. 121석 중에서 82석이었는데 여기에 최대 10석까지 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현재 여러 지표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박빙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과거 지난 4년 전에 82석에서 더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의 낙승은 전반적으로 총선에서의 일당 보수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전반적인 그 기류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그 변수가 남은 7일 동안 변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내일 이루어지는 온라인 개학이에요.
예, 중3, 고3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학년들은 총선 이후로 밀어놨기 때문에 변수가 되지 못하지만 내일 이루어지는 그 온라인 계약이 상당히 호불호를 가중시킨다면 이 표를 상당히 갉아먹을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지금은 정권 심판론이나 조국 프레임을 내세우는 야당의 적수가 아니라 여당 내부의 적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뭐 앞으로 그 상황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뭐 말실수라든가 뭐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조심하지 않게 되면 상당한 또 역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합당과의 싸움보다는 내부의 적, 그죠? 스스로가 전국 주도 능력이나 국정 능력에 말하자면 구멍이 생기는 내부의 실책이 더 위험성을 내포한다. 뭐 그 가능성이 변수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흐름은 코로나 총선이 상수인 거고요. 자, 다음은 우리 야권 상황을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엄경영 관장 발제해 주세요. 네, 우리 여당 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수도권은 거의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멘트 좋아요. 이런 멘트 아, 좋아. 예. 하지만 이제 통합당이 바라보는 수도권 선의의 판세는 좀 많이 경쟁. 다릅니다. 예, 예, 많이 네네. 다르고요. 실제로 제가 출입 기자로서 보기에도 이렇게 수도권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냐, 지금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그렇게 보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영호남군과 달리 지역적 어떤 특성이나 이슈 변수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구도에 따라서 판세가 좌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정 안정론 대 정권 심판론 이런 구도 속에서 수도권 판세는 움직여 왔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에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합당에서는요, 이번 수도권 민심을 겨냥해서 그 조국 심판론, 경제 심판론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고요. 물론 뭐 지금 아까 우리 박진규 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경제 심판론을 좀 덮는 효과, 뭐 그리고 또 코로나19에 대응한 어떤 정부의 대응이 호평을 받는 지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통합당의 경제 심판론, 조국 심판론이 잘 민심에 그 소구력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또 변수는 많이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용어로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 통합당이 수도권에서 122석 가운데 불과 35석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워낙 그 당시에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통합당으로서는 선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통합당은 수도권에서 지난번보다 적게는 5석, 많게는 한 10석 정도 더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지점들은 뭐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뭐 전국적인 관심 선거구인데요. 종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종로에 이제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있고요. 통합당의 황교안 후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민주당과 통합당의 총괄, 뭐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선거를 총괄하는 책임자인데요. 일단 종로구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있어요.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줄곧 이낙연 후보가 일정한 격차 이상 뭐 10% 내지 10%를 넘는 간격으로 또 우위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박준규 반장이 볼 때는 이 추세대로 간다? 최정도? 예, 최종적으로 그러면 지금의 격차가 조금 좁혀지더라도 이낙연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예,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그렇게 이낙연 후보는 네, 그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네, 이 뒤쪽으로 갈수록 이 네, 급한 마음에 실수를 하지 않는 관리형 이 관리를 하는 데 상당히 익숙해져 있죠. 그동안 이제 예, 지사도 했고 총리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지지율을 상당히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우리 박준기 반장은 민주당, 여당 출입 반장이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을 중심으로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통합당 출입 반장, 엄경영 반장의 예측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종로의 경우는 여론조사 상황 보면 뭐 많게는 20%포인트, 또 적게는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종로뿐만 아니라 저는 조금 그 수도권의 접전 지역 전체를 놓고서 좀 그 남은 변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많이 격차가 좀 여론조사상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일주일 사이에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통합당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변수들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이 샤이 보수층입니다. 이게 예, 샤이 보수층이라는 게 뭐냐 사회보수. 하면은 예. 그 뭐 영어로 샤이라는 게 부끄러워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여론조사 상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자신의 뜻을 감추는 층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20대 총선에서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새누리당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높고 민주당이 낮은 것으로 나왔지만 수도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거 결과에서는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상에서도 보면 수도권 그 격전지의 경우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한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곳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그렇게 결과가 갈 것이냐. 차이 보수층이 분명히 최소한 5에서 많게는 10% 이상 존재한다라고 본다면은 그것을 지금 여론조사 결과대로 결론이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 경제 심판론이 잘 먹히지 않는다. 이게 통합당의 고민이긴 하는데 실제 지금 실물 경제 지표들은 빠르게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자영업자들 또는 뭐 소상공인들 그리고 비정규직들 아주 빠르게 지금 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한 경제난인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통받는 그 서민들의 그런 그 상황, 이런 상황이 어떤 표심으로 나타날지 이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60세 이상 70대의 고령층의 투표율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투표를 반영이 잘 안 되죠. 뭐 30대 같은 경우는 뭐 여당 지지가 높더라도 실제 투표율은 낮기 때문에 60대 이상과 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노령층이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투표율이 좀 낮을 거다 이런 우려도 있긴 하지만 거꾸로 실제 60세 이상의 고령층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서 이 정권 심판론을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어떤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종로를 비롯해서 수도권의 격전지들의 결과를 민주당이 우위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섣부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단하기엔 이르다는 거죠. 시간이 예, 이틀 정도 그렇습니다. 남았고, 변수가 상존하고 있고요. 어쨌든 또 여론조사가 만능은 아니고, 여론조사가 갖는 뭐 제약 응답률을 포함한, 제약과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최종으로 픽스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고, 이제 또 하나는 샤이보수를 지목을 했는데, 또 넓게 보면, 이른바 이제 부동층, 또 무당층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게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상수와 변수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격전지는 워낙 뭐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하여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뭐 다 하긴 그렇고 우리 그 여권 진영에서 볼 때 뭐 한두 곳, 야권 진영에서 볼 때 한두 곳 정도를 한번 봅시다. 박준규 반장이 볼 때 민주당이 실제로 공을 들이거나 염려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염려라기보다는 어떤 그 상징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케이. 나경원 후보의 겨냥한 동작을 이수진 전 이수진. 판사를 전략 공천했고요. 예.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대항해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을 역시 전략 공천을 했는데 이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인들이 당의 중진 의원을 상대로
경쟁을 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가 되고, 특히 그 지역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이 박빙의 승부를 현재 하고 있고, 이 추세적으로 계속 격차를 유지하거나 벌리고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에서는 이 지역을 그 주요한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수진 후보나 또 고민정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서 상당히 패배의 어떤 신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자, 우리 엄경영 반장. 야권 한번 봅시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금 통합당이 워낙 수도권에서 부진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다수의 지역구 중에 일부를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지금 통합당으로서는 이제 최대의 목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지금 용산 같은 경우요. 지금 권영세 후보를 공천을 했는데 민주당의 서울 부시장시 강태웅 후보랑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송파을 같은 경우는 통합당의 배현진 후보가 민주당의 거물이죠. 최재성 후보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송동갑 같은 경우도 통합당의 진수희 후보가 지금 민주당 후보와 맞서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처럼 민주당이 원래 좀 강세였고 지금도 현직 의원이 민주당인 곳을 통합당이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 같은 경우는 통합당이 지금 통합당 후보가 기선을 제압했다라고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좀 가져온다면 통합당이 4년 전에는 수도권에서 35석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한 10석 정도 많은 45석을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대목들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다른 지역의 기자들이 볼 때 뭐 첨언하거나 질문 있으면 하세요. 수도권에 대해서. 난 의견이 다르다. 뭐 이런 대목도 있으면 거침없이 쏘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기자. 저는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이라는 게 보통 정권 중반부에 치러지는 총선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권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이 드러나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이거에 대한 평가해야 맞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박주규 반장도 얘기했습니다만 광진을이나 동작을이나 그다음에 이제 송파을 공교롭게도 다 을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런 을 지역구에서 보면 그러니까 특히 광진하고 동작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전략 공천하는 후보들은 사실상 지역 내에서의 인지도 문제라든가 혹은 개인 경쟁력 이걸 따진다면 상대 후보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객관적인 상황으로 전력에서는 조금 더 밀린다 이런 밀리죠. 평가를 받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박빙이라든지 아니면 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이게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혹은 중진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재성 의원도 송파을에서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송파라는 공간이 강남 3구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역 정치인 이게 곧 정치권은 왠지 조금 심판해야 되는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현역 정치인들에 대한 어찌 보면 좀 부정적 의견 이런 것들도 좀 작동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오케이. 자, 뭐 날카로운 분석을 강조하는 실제 내용이 날카로운지는 들어봐야 합니다만은 윤여은 기자 추가로 코멘트 할 거 있으면 하세요. 무건 수행 중입니까? 윤여은 씨. 지금 통신 상태가 안 좋다고 톡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 너무 근엄해. 자, 일단 우리가 권역별로 세 편으로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물어요. 그래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긴다고, 통합당이 이긴다고 이렇게 많이 묻는데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봅시다. 윤여은 기자. 지금 계속 말이 들리지 않는다고. 그거는 네 탓이 커요. 어떻게 거기서 고쳐보시고요.
예, 저쪽 밑에서부터 봅시다, 우리. 저기, 곽재우 기자. 네. 종합적으로 그러면 이제 권역변호를 받고, 자, 21대 총선에서 뭐 경천동제할 일이 없는 한에는 현재 그 1당, 2당 중에서 1당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민주당이 말씀인가요? 예, 민주당과 통합당,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각각 과반을 뭐 점한다는 등 어쨌든 1당이 되겠다고 하는데, 자, 그 비례정당까지 포함해서 볼 때 한석이라도 더 이기는 쪽 이기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한 석이라도 더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냥 쿨하게 일단 가자고요, 그렇게. 자, 다음에 봅시다. 이거 좀 바꾸고요. 예. 다음에 우리 누굽니까? 다음에 이재걸 기자. 예, 뭐 25석은 일단 25석 싹쓸이도 가능한 분위기입니다. 통합당입니다. 예. 통합 뭐라고? 아니 지역 말고 통합당은 전체. 지역은 아까 우리가 한번 스크린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예. 누구의 승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측 불허다. 예. 그러니까 한석이라도 민주당 한석이라도 통합당 없고 그 정도면 뭐 신승도 아니고 어느 쪽이 압승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예, 뭐 숫자는 아직 제가 업력이 짧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양쪽 다 아픈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듭니다. 그런 예감과 예측이 된다. 예, 뭐 그렇게 진단할 수 있죠. 이거 무슨 뭐 돈 내고 돈 먹기가 아니니까 그냥 후리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명환 기자한테 물을 테니까. 자, 이제 지역별로 권역별 추이를 이제 종합을 했고 전체 판세를 한번 우리가 그 집약해서 나름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석이라도 우위에 있는 당이 1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민주당일 거냐, 통합당일 거냐를 한번 우리가 예측해보자는 그걸 하고 있어요. 자, 이명환 기자는요? 저는 민주당의 뭐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그러니까 여기하고 비슷한 열린민주당까지 다 포함을 할 경우에 예. 민주당이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 네. 예, 윤영 기자 이제 알겠죠? 네. 네. 그래서 귀하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지난 주말에 KBS에서 정치합시다인가요? 네.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젠 그 충청권 특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청권은 됐고요. 오케이. 충청권 포함. 전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젠, 원래 충청권이 선거가 대략 전체 선거의 어떤 기준 같은 거거든요. 흐름을 좀 볼 수 있는데, 예, 저는 민주당이 한석이라도 이길 겁니다. 라고 봅니다. 네네네. 자, 이제 집약해서 여야 반장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박준규 반장은 뭐,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민주당 승리할 거고요. 승리 폭도 클 거다? 열린민주당을 빼고 1등을 하느냐가 지금 관건입니다. 오케이. 그 정도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네. 그다음에 엄경영 반장. 예. 선거 결과는 맞추면 본전이지만 틀리면 폭풍이 크기 때문에 저는 압도적인 일당은 없다 정도로 전망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반을 좀 자신하는 분위기인데 민주당이 과반을 얻는다면 통합당이 120석 이하로까지 떨어지는 3패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어느 쪽에 일당을 하던 그 양쪽의 격차는 크지 않을 것이다. 5석에서 10석 이내일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여든 야든 신승 정도, 그죠? 신승 정도의 격차. 예. 네. 자, 이 정도로 하고 저는 뭐 후폭풍이 너무 클 거기 때문에 저는 입장을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을 뛰는 우리 정치팀 기자들이기 때문에 대략 저희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것에 기반하여 또 직관지까지 포함하여 대략의 예측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 4월 16일 투표가 뭐 수개표로 되기 때문에 목요일 뭐 점심을 넘어야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때 한번 견뎌보면 될 거고요.
그 결과치 자체보다 저희가 그렇게 분석하고 진단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 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보, 그게 이제 진짜 배기 정보이기 때문에요.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비례정당에 관한 건데요. 이제 우리는 저도 내일신문 실언에도 강렬하게 문제 제기했습니다만은 이게 비례정당은 위성정당이고 더 나아가서 괴뢰정당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비판을 한 바가 있는데 어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작년 연말에 우리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21대 국회에는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21대 국회가 개원을 해서 선거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나중 얘기고요. 자, 일단 비례정당을 한 대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례정당은 오늘 갤럽 기반한 연합뉴스 보도도 있고 한데 여기저기서도 좀 나왔고 대체적으로 그렇게들 보나요? 여러분들도? 박준희 기자. 네. 대체로 비례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죠. 네네. 하지만 이 선거라는 것은 어느 쪽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죠. 결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투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투표를 한다면 그럼 어디를 찍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게 되는데 눈에 띄는 대목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불어시민당으로 많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전략 투표를 통해서 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의외로 이번에 그 비례정당을 말면 정의당의 전략 투표가 좀 적어질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정의당이 민주당 지지층의 전략 투표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예상치보다는 덜하지만 일정 수준의 의석은 확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네. 정의당의 이제 약진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보는데요. 자, 일단 다음에 엄경영 반장은 또 어떻게 보죠? 그 비례 의석이 47석인데요. 역대 총선에서 총선을 보면 비례 투표에서는 통합당이 대부분 이겼습니다. 지금 딱 한 번 진 게 제가 기억나는 게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이 불었던 그때는 비례에서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이죠. 당시 열린우리당이 승리를 했었는데 그 외의 총선에서는 비례 투표의 경우 항상 통합당과 통합당의 전신의 정당들이 이겼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위성 정당들 간의 대결인데 1대1의 대결이라면 저는 통합당이 결코 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 지금 여권 쪽의 위성 정당은 두 개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같은 당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합당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은 당으로 본다면 이게 사실은 통합당 입장에서는 통합당의 이성정당은 이제 미래한국당인데 미래한국당의 입장에서는 1대2의 싸움을 하는 형국이라 지금 1과 2에 얻는 의석을 합쳐서 그럼 이길 거냐 한국당이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조금 어렵지 않나. 이게 보수층의 결집도와 지금 진보층의 결집도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저쪽 그 여권의 위성정당 두 개 정당이 얻을 의석보다는 한국당이 얻을 의석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더 코멘트 할 분 있으면 하세요. 이명환 기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투표를 하러 간다 치면 비례정당 투표를 하러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는지 아니면 지역구 후보를 뽑으려고 투표장에 가서 그 다음에 비례 투표를 하는지 이런 투표 성향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호남 쪽입니다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를 찍으려고 투표장에 갔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비례정당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를 찍을 건지 열린민주당을 찍을 건지 적어도 이 사람들한테는 둘 다 우리 편이라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틀에서 보면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선뜻 사람 얼굴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열린민주당으로 보면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특정 몇몇 사람들이 이름을 바로바로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징화되어 있는 인물들이 있는 것이 비례정당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민주당을 제치고 비례투표에서 2등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저는 안철수로 상징되는 제3의 정치 세력, 이게 안철수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번에도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물론 이제 더불어시민당인지 열린민주당인지 결정을 하시겠지만, 저는 열린민주당에 있는 굉장히 상징화되어 있는 몇몇 인물들이 상당히 그 비례투표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표 계산으로 보면 방금 엄경영 반장이 얘기한 것처럼 여권 지지자들이 양쪽으로 나뉘기는 나뉠 겁니다만, 결국은 둘이 한 편 아닌가요? 이 위성정당이라고 부르는 게. 그렇죠. 이제 뭐 더불어시민당 또 열린민주당 있지만 뭐 짝퉁이라고 표현하든 어쨌든 네. 그쪽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는 확장인 거죠, 이제. 그죠? 민주당 세력의 확장인 거고요. 어쨌든 비례정당 자체가 되게 이제 많은 한계를 안고 또 국민들의 어떤, 그러니까 다원적 가치, 그러니까 다당제적 어떤 정치 혁신의 그 기대, 소망을 갖고 손을 본 건데, 이게 이제 전혀 이제 악화 일로로 가게 되는 뭐 반헌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할 정도의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김종필 TV에서도 다뤘습니다만은 이른바 이제 제3지대 정당, 이게 사실상 무력하게 만드는 뭐 이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일단 비례정당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주권자의 관점에 서고 주권자 운동을 계속 강조해왔던 입장입니다. 투표 참여가 좀 어떨까요? 투표 참여가 지금 조사상으로는 뭐 70몇 %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투표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박준규 기자. 예, 지난 20대의 투표율이 58%였는데요. 네, 50몇 %였죠? 58%요? 네네. 그 언저리 수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최종적으로? 지난번 촛불혁명 이후에 젊은 층들이 대거 그 투표에 참여하면서 대선, 뭐 지방선거, 또 보궐선거 이 전반적인 그 투표율 상승 효과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20대의 투표율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전적 조사에서 예년보다 좀 더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20대에서 하향되고 그 여파로 지난 그 촛불혁명 이후에 상승 효과가 상당히 상쇄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50% 후반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촛불항쟁 이후에 이제 또 우리 18세 유권자들도 참여하고 했는데, 뭐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뭐 이건 블랙홀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변수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준규 반장이 얘기한 58%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분 있으면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조금 뭐 상승의 좀 여지가 올라간다? 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오케이. 이제 사실은 이제 코로나19의 전염 우려 때문에 노령층이나 또는 주부층의 투표율이 좀 저조할 거다. 또 그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무당층이 한 40%를 넘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할 거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객관적인 상황에 따른 이제 전망이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보는 것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정치 권력을 뽑느냐, 어떤 대통령을 뽑고, 어떤 국회의원을 뽑고, 어떤 단체장을 뽑는가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지,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죽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실제, 그러니까 정치가 얼마나 나에게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이런 것들을 좀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투표를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후보를 선출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전염 가능성이나 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투표장에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60%대까지 갈 수 있다. 투표장에도 참여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민주주의의 어떤 그 가치나 원칙에 비춰보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투표에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겁니다. 뭐 민주주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의무 투표제까지도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의 정치 사회적인 주권을 올바르게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전체 종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데 자그마한 기여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걸 다 우리가 추구하는데 정치가 되게 삶에 긴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너무 후보자만 보시지 말고 아까 우리 그 기자들이 구성원들이 강조했던 대로 내 삶에 좋은 변화 또 우리 사회의 진화를 위해서 투표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필 TV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친구다 생각하시면 구독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좋아해 주시는 센스 그렇고 주위에도 좀 이렇게 같이 나누는 전파 부탁드립니다. 또 알람 설정해서 이렇게 저희 뉴스나 소식이 올라오면 즉각 참여해 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좋은 댓글, 뭐 아픈 지적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윤여은 기자, 또 박준규 기자, 엄경윤 기자, 또 이재걸 기자, 이명환 기자, 곽재우 기자 모두 수고했습니다. 또 제작을 하는데 우리 장민환 팀장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 분은 한마디 하세요. 제가 물어보면 아마 네 할 거야. 없죠?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